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좀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DBS 은행하고 관련해서 좀 굵직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전체적인 하반기 흐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DBS 은행은 싱가포르 전통 은행 중에 하나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은행보다 격이 더 높은 은행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DBS 같은 경우는 1968년에 7월 16일 날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서 탄생된 은행이에요. 그래서 개인 은행이 아니에요. JP모건은 미국에서 알아주는 은행이지만 이거는 개인 은행이에요. 근데 DBS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또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은행의 건전성에 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스탠다드 푸어스하고 무디스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AA 등급, 예. 그리고 A 대문자, 소문자 1 등급을 받았어요. 이거 엄청나게 랭킹,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받은 거거든요. 건전성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유로 머니로부터 그 베스트 디지털 뱅크로 칭송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로 머니도 이제 금융그룹에서 은행 업계에서 알아주는 평가 기관 중에 또 하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유로머니 글로벌 파이낸스 더 뱅커로부터 칭송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몇 년 동안 좀 랭킹 자리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명실상부한 디지털 뱅크 중에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은행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래서 DBS를 보시면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가 있어요.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커스터디도 진행하고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도 이제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런칭한 지가 사실은 2020년도 말에 런칭을 했어요. 지금서부터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자, 흘러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DBS는 한 번 더 이제 각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싱가포르 중앙 정부가 탄생시킨 은행이에요. 근데 그 거래소에서 디지털 거래소를 디지털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뭐 이런 코인에 관련해서 거래소를 런칭시켰다. 자,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러면 향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은행은 어떻게 하고 다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다. 그리고 DBS 거래소는 4개의 지금 버추얼 에셋만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요게 4개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만 안전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아마 여기다 점진적으로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XRP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뭐 말이 많죠.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XRP는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끝판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얼마 올랐네 얼마 내렸네 뭐 욕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 할 코인이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수익률도 어떤 코인들보다 높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대중을 엄청나게 힘들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하구의 어떤 그 쇼도 결국에는 대중을 털어내기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실핏줄 같은 페이먼트 같은 어떤 그런 망을 가장 많이 흡수하고 인프라 확장을 하는 게 과연 지금 현재로서 어떤 코인이 독보적일까요? XRP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저는 XRP만 추구하고 XRP를 사서 모으는 XRP 추종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 뭐 비트코인 캐시 전부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나가는 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XRP가 증권이냐의 소송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걸렸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XRP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엄청난 여파가 있을 거예요. 이 소송의 결과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DBS가 자 여기 뉴스에 나와 있는 거대로 2021년 8월 12일 날, 자 여기 보면은 라이센스,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크립토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DBS 비커스인데, 이게 뭐 그 거래소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서 이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서비스에 관해서 싱가포르 정부에 관해서 이 기관 투자하고 연결해서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먼트 관련해서 그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DBS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얼마 전에 코인텔레그래프에 뉴스가 나와서 저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냥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지금 현재 규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여기 보면 인디펜던트 리저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호주 거래소거든요. 호주 거래소인데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부여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와 제미니를 포함해 약 170명의 교환 신청자들이 싱가포르 라이센스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의미냐? DBS는 페이먼트하고 관련해서 DBS 익스체인지, 디지털 익스체인지하고 관련해서 그 라이센스를 받았죠. 부여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인디펜던트 리저브도 거래소로서 라이센스를 인정받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낸스하고 제미니 및 뭐 대형 거래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거래소도 지금 라이센스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반기로 시간이 하나 둘씩 이제 뭐 넘어가면서, 하루 이틀 넘어가면서 이 라이센스를 부여받는 거래소가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냥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종 설정을 오늘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이 좋아요를 안 눌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스럽시겠지만 그래도 손가락 한번 띡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세계 100대 은행 중 55%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위기가 올 거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가는 것도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내일부터 물리적인 화폐는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서서히 사그러들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구조 자체를. 지금 은행에서 은행 통장을 만들기 되게 쉽지 않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좌 수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잖아요. 결국엔 그걸 뭘 뜻하냐? 결국엔 모든 화폐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키고 거기서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전 세계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개별적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은행들이 또 진행하고, 그 계좌가 하나의 원뱅크로 또 통합이 되고, 그 트랜잭션이 또다시 전 세계 국가와 국가가 연결돼서 거기서 또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게 되게 먼 미래의 얘기지만 궁극에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탄생했으니까 국민은행은 사라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국민은행은 지속적으로, 신한은행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카카오뱅크가 안전하다 막 이렇게 뭐 편리하다라는 얘기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에 여러분의 거액의 자산을 맡기시겠습니까? 국민은행에 차라리 많이 맡기죠. 왜냐면 그 흐름을 지난 뭐 되게 수십 년 동안 가져온 그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을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 내에 급작스럽게 바꾸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은행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이 가상자산 인프라 확장이 결국에는 세금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이 딱 나왔어요. 이란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화 추진. 이란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해 적절한 과세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수 창출도 더 상승해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오늘 보고, 그 일주일 보고,
한 달 보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해버리지만 사실 되게 긴 어떤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엄청난 상승세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세금을 가져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3일 전인가 영상에 올렸을 때 중국, 그러니까 그 생산자 물가 지수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근데 어저께 밤에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1%가 상승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자, 이 뭘 뜻하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또 창궐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간간히 나오면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간간히 꺼내 들어서 시장에 공포심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정을 주죠. 자, 그리고 위켄드를 떨궈내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굵직한 줄기 내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쉽게 못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그 이유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제로헤지에서 또 한마디를 또 던지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백신 맞은 사람들만 그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법적으로 승인이 된 거예요.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실내 출입을 금한다. 이 무슨 의미냐면 거기다가 백신 접종마저도 그게 의미 없다. 돌팔 변이로 인해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그러면 부스터샷 말고 또 다른 방안을 내놓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각국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 또 다른 방안이 뭐냐는 거죠. 과연 이들이 진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사람들을 올가매놓고 실내에 거주하게 만들어 놓고 3차 산업의 인프라가 멈춰버리게, 사회 공급망이 파괴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 전염병이 돌게 하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연 발생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탄생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어떤 산업들이 창궐하고 어떤 산업들이 커져갔나, 그리고 그들 배후의 엘리트들은 과연 그 기업에 어느 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냐, 그것만 딱 보시면 이면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피해자들은 우리 같은 그냥 소시민들이에요. 그냥 현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플랫폼하고 결부해서 뭔가 인프라를 확장하지 못하시는 분들. 결국엔 실업률이,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제로헤지에서 이제 칼럼을 하나 또 타일러 더든이 썼는데, 한 차트에서 명확해진 바이든 인플레이션과 세금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막 도래해서 창궐하고 집값은 올라가고 사람들 급여는 올라가도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게 파란색 선이 급여거든요. 사람들 받는 거 웨이지.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율보다 웨이지 받는 게 더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난 부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돈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거품이 쌓이는 거일 뿐이지, 그리고 거기서 폐단이 생기는데 거기서 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창궐하면, 더 이제 확장되면 범죄율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 불안정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살아남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양적 완화, 보이지 않는 어느 선에는 분명히 양적 완화가 또다시 이제 진행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당장 뭐 어떻게 확진자가 늘어났으니까 빨리 돈 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공포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 다음에 이후에 어느 순간에 양적 완화를 피겠죠. 근데 디테일한 게 예상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연방 정부가 2020년 3월 5조 3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1조 1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법안 나왔죠. 얼마 전에 얘기 나온 거. 이것도 사실은 마중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바이든과 그의 동료 민주당원들은 3조 5천억 달러 예산화의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가 지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3조 5천억 달러의 또 예산이, 추경 예산이 또 계획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발의가 되면, 자, 이게 뭐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서 발의가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엄청난 상승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행정부는 지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세금과 같은 구식 방식에 의존하여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많은 돈을 인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MMT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화폐 이론이라 불리며 무한한 적자 지출에 대한 합리화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존 크리스턴스가 이것을 지칭해서 매직머니 트리라고 부르는데,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로 연방준비제도와 민주당원이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면서 경제를 달러화 지출로 범람시키면서 기름과 식품에서 자동차와 주택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모든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극도로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뭐 자산을 지금 매입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칼럼에선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거는 진짜 중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뭐 며칠간에 뭐 그런 걸 차트를 붙여라는 분이 올렸는데, 그냥 차트는 언제나 올려드리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도 참고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 장세가 거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는 관점은 44,200-300불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서 48,000달러, 46,600달러부터 돌파 여부가 또 있고, 하여튼 48,000달러를 오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급락을 해서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이게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마다 뭐 보는 관점이 틀리지만 어쨌든 하반기가 지금보단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뭐 기상 이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BBC의 이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플로딩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홍수. 그래서 여기 보면 북부 터키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터키에서 산불 발생했다. 그래서 뭐 자금 모금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 가뭄, 홍수, 이거는 지구 전체에 국한된 얘기예요. 지구 전체 다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지진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지진도 조금씩 많이 7.0 이상이 여기저기서 지금 뭐 화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으로 돈 벌면 돈 벌어서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좋죠.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이거를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그 돈에 관해서 막 이렇게 사람이 집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틀리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지금 구글 트렌드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에요. 이게 2004년서부터 현재 지금까지거든요. 근데 예전에 2017년 말에 요 정도가 됐다면 지금 현재 여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 털고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은 각자 도출하시고, 우리가 진짜 나가야 될 때는 이 그래프가 서가지고 요 정도까지 왔었을 때, 하다못해 75까지 왔었을 때, 지금 근데 25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불장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 막 이럴 때, 그때가 지금은 현재는 아니잖아요. 구독자도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약간 뭐 관심도도 많이 조회수도 많이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톡방을 보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화수도 많이 없고, 텔레그램방 5개, 톡방 한 서너 개를 보면 그게 통계적으로 대충 보이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와중은 이렇다. 근데 어쨌건 머물러서 지금 감내하시고, 고진감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싱가포르 국영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DBS 은행의 어떤 지금 현재 스탠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든 거를 얘기해준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자료기 때문에 제가 뭐 선동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극악의 인플레이션이 돌아오는 와중에 우리는 과연 우리한테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게 어떤 자산인지를 곱씹어 가면서 결론 지으시면 분명히 마지막에 웃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